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1,492명 발생했습니다. 국내 발생 1,455명, 해외 발생은 37명입니다. 수도권에선 881명, 비수도권에선 574명 발생해서 수도권의 비율이 60.5%입니다. 위중증 환자가 9명 줄어서 누적 367명, 사망자는 4명 들어서 국내 사망자 모두 2,125명입니다. 먼저 교수님,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제 토요일에는, 그러니까 지난 토요일에는 하루 사망자가 5명이 나온, 최근 들어서는 가장 많은 사망이 나왔습니다. 네. 오늘은 그보다는 1명 적은 4명의 사망자가 나왔는데 계속 확진 상황이 나빠지면서 이렇게 사망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확진 상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4차 유행에서 최고 정점이 1,896명이 나왔던 2주 전 상황입니다.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약 440명이 적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보통 일주일에서 제일 중요한 게 수, 목, 금, 토요일인데요. 네. 그래서 화요일에서 수요일 날로 갈 때는 확진자 수가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예전에는 많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300명, 그냥 적을 때는 비슷하거나 이랬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많이 나올 때는 520명에서 530명, 최근 한 2주는 계속 화요일에서 수요일로 넘어갈 때 500명대가 넘었습니다. 500명을 넘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만일에 오늘 월요일에 1,492명, 거의 1,500명이죠. 이러다가 내일 비슷하고 수요일 날에 만일에 500명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2,000명 가까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말의 상황, 즉 월요일에 반영이 되는 주말의 상황으로 볼 때 우리나라 1년 6개월 동안에 있었던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나온 날이 오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4차 유행의 피크와 비교를 해보면 440명 정도가 적지만 화요일 거치면서 수요일이 되어서 만일에 요즘처럼 500명이 나오게 되면 이제 2,000명을 돌파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럴 정도로 상황이 지금 나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오늘은 위중증자가 9명 정도 줄었습니다. 어제는 1명 줄고 그제는 1명 늘었고 그 전날에는 7명, 40명 이렇게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중증자도 많이 나오고 지금의 확진 상황도 좋지 않고 또 일부 지역은 확진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서 기본적으로는 3단계인데 4단계 조치를 하는 등 여러 가지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위험한 구간이라서 어디를 가시든 마스크 착용을 잘 하시는 등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될 그런 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지금 보면 수도권에서 881명, 비수도권에서 574명입니다. 비수도권 확진자가 정말 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부산과 경남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서 부산은 내일부터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이 되는데요. 부산의 상황 어떤지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지금 부산 상황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지금 비수도권에서 오늘 나온 확진 환자가 총 574명인데요. 이 부산과 경남이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산과 경남 같은 경우에는 비수도권이기 때문에 원칙대로 하자면은 거리두기 3단계에 해당되지만은 지금 지역의 방역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4단계 플러스 유흥업소 집합금지 같은 알파 조치를 지금 실시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네. 이제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몇 차례 강조해 드렸습니다마는 부산이나 경남 같은 곳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하루에 100명, 200명씩 확진 환자가 나타나면 어쩔 수 없이 위중증 환자의 숫자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위중증 환자를 케어할 수 있는 코로나19 전담 병원이라든가 혹은 위중증 환자를 케어할 수 있는 격리병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부산, 경남 같은 경우에는 그 숫자가 굉장히 적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확진 환자들이 쏟아지면 어떤 순간이 되면 부산, 경남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중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 예를 들어서 수도권으로 긴급 이송을 해가지고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렇게 병실을 찾고 또 이송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간이 지체되면 상황이 더 중증으로 이어지거나 아니면 이동하는 과정에서 사망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부산, 경남 지역의 방역당국에서는 굉장히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초반에 대구, 신천지로 인한 그 감염 사례와 같은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네,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구에서 이제 작년에 처음으로 대구에서 1차 유행이 해서 확진 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했을 때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네. 특히 대구 지역은 준비 상황이 굉장히 열악했기 때문에
집에서 대기를 하다가 이제 사망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을 했었는데요. 지금 부산 경남 상황이 계속해서 악화되면 이제 똑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다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부산에서 눈여겨봐야 되는 사례 중에 하나가 요양병원에서의 집단 감염입니다. 그중에 상당수가 백신을 2차까지 모두 맞은 사람들이었는데요. 요양병원에서 돌파 감염 사례가 나오기는 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부산의 돌파 감염 사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이제 부산 기장에 있는 A 요양병원에서 돌파 감염이 이제 많이 나와서 당국이 상당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은 상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요양병원에 전체 종사자가 얼마나 되는지 또 입원해 계신 분 전체가 얼마인지는 아직 잘 모르고 네. 있습니다. 그러는데 일단 지금까지 나온 것은 확진자가 38명입니다. 48. 확진자가 38명. 그러는데 돌파 감염의 정의에 부합하는 사례가 34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확진자가 38명인데 돌파 감염에 해당하는 분이 34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비율이 상당히 높죠. 이제 오전에 이제 숫자가 조금 업데이트가 되었는데요. 요양병원 확진자는 현재까지는 이제 48명으로 늘었고요. 그중에서 돌파 감염 사례는 42명으로 조금 늘어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러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이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신 전체 분이 몇 분인지 그런 것들은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이제 이 사례를 보면은 주로 한 층에서 계셨던 분들이 감염 사례로 나온 것으로 지금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네네.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일단 누군가가 먼저 그것이 돌파 감염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일단 먼저 감염이 되고 나서 아마 경증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바이러스가 계속 그 층에서 축적이 되어서 대규모 감염을 일으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는데 이것이 다른 층으로나 이렇게 번지지는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 층에서 대규모로 이제 확진 상황이 나왔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돌파 감염 정의에 부합하는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온 것 때문에 이제 깜짝 놀라는 거죠, 이게. 그러는데 이제 전문가들은 언제나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하면 첫째 하나는 돌파 감염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돌파 감염이 된 이분 대상자들이 얼마나 위중증으로 빠지느냐 또 사망과 같은 위험한 지경에 빠지는가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돌파 감염의 비율은 높지만 위중증이나 사망에 대한 보고는 아직 없습니다. 아마 이거는 너무 초반이라서 아직까지 그런 사례가 없어서 보고가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방역 당국은 상당히 주의 깊게 이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실제로 백신의 효과가 얼마나 있나 하는 것은 단적으로 위중증으로 빠지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비율이 얼마 정도 되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고 하는 점. 또 하나는 대부분이 고령자이면서 기저질환 또 상당히 기본 질환 때문에 상황이 나쁜 분들도 많을 건데 이 상황에서 백신의 효과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있으면 지켜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이 지금의 부산에서 요양병원 사례는 상당히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데이터가 들어오는 대로 또 상황이 파악되는 대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즉각 알려드리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설 교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제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자면은 돌파 감염 사례는 누구나 다 예상을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역사회 바이러스 밀도가 높아지고 그렇게 밀도가 높아진 바이러스가 요양병원이든 혹은 집단 감염이 손쉬운 어떤 곳을 공격하게 되면은 그곳에서 처음에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 바이러스가 주고받다가 네. 어떤 순간에는 백신을 접종하고 나서도 면역 반응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활성화가 좀 떨어진 분들에게 공격을 해서 감염을 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감염을 시켰다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감염이 된 다음에 그분이 위중증으로 이어지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방역 당국에서도 아마 이 부분을 초점을 맞추고 모니터링을 계속할 텐데 지금 현재 돌파 감염 확진자로 확인된 42명 가운데
42명 가운데 향후 일주일 안에 위중증으로 이어지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42명의 상당수가 백신을 접종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염이 되었는데 위중증까지 이어졌다 그러면은 그건 우리가 백신의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될 중요한 일이 되지만은 네, 네. 확진으로 판명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백신 접종 효과 때문에 위중증으로 이어지는 분들의 비율이 거의 없거나 극히 낮다 그러면 사실은 이건 백신의 효과를 오히려 보여주는 사례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파 감염 사례가 요양병원에서 많이 나왔다라는 데 너무 놀라지 마시고 앞으로 한 일주일 후에 이분들의 상태가 어떤 식으로 가는지에 대해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사례는 일주일이 참 중요한 시기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생활치료센터에서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는 환자가 늘고 있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이 무증상에서 급속도로 악화돼서 병실로 옮겨지는 상황인데요. 이 기사에서는 환자 상태 악화의 가장 큰 이유로 델타 변이를 꼽고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그것은 지금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델타 변이에 대해서는 이제 공식적으로 과학자들이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무엇이냐면 기존의 변이에 비해서 델타 변이가 전파력이 좀 빠른 것 같다. 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전문가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델타 변이가 기존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비교했을 때 치명력을 높이거나 혹은 위중증 환자를 높이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걸 뒷받침할 만한 과학적 연구가 없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생활치료센터에 처음에 입원을 하는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20대, 30대들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40대, 50대들도 이제 일부 있는데 그런 분들 중에 특히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존에 기저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기저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무증상이었다가 몸에서 바이러스가 증식하면은 급격하게 젊은 분들인데도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병원으로 실려오는 분들은 그런 분들의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또 다른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은 처음에 위중증이었다가 처음에 무증상 그러니까 증상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확진 판정을 굉장히 늦게 받은 거예요. 확진 판정을 늦게 받아서 확진 판정을 받을 당시까지는 별다른 증상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생활치료센터에 들어가는 곳으로 분류가 됩니다. 네네. 근데 생활치료센터에서 하루 이틀 지나면서 생활치료센터에서는 사실은 아무런 처치를 하지 않거든요. 그냥 상태만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합니다. 근데 그때 몸에서 바이러스가 증식이 되어가지고 상황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면은 또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 상태가 생기는 것이죠. 이제 그런 상태가 많이 있는 곳으로 확인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델타 변이 기사에 나온 대로 델타 변이 때문에 위중증 환자가 늘었다라고 일반적으로 연결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무리가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오늘부로 우리나라의 치명률이 1.00%가 됐습니다. 네. 오늘부로.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1.01%가 치명률이었는데요. 오늘부로 1.00%, 즉 통상적인 겨울의 독감에 비해서 10배 정도 높은 것으로 오늘 이제 1.00이 되었습니다. 내일 모레 되면은 1%를 깨고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4차 유행과 관련해서 얘기할 때 델타 변이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는데도 치명률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델타 변이 때문에 그러면은 소위 말해서 생활치료센터에서 병원으로 가는 사람이 많으냐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전에는 매일 확진자 수가 적으니까 100명 중에 1명 정도가 생활치료센터에 있다가 중증화되어서 병원으로 갔다고 하면 지금은 모수, N수가 훨씬 크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100명 중에 1명이었는데 지금은 1000명이나 10,000명 정도가 생활치료센터가 있으니까 그거의 10배 정도라고 하더라도 얼핏 보기에는 숫자가 많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모수가 커서 그런 거지 실제로 위중증화가 많이 되어서 즉 델타 변이가 위중증을 더 잘 일으켜서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치명률만 놓고 보더라도 치명률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데이터가 없는 것은 이 방송에서 사실 잘 얘기는 하지 않는데 제가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은 델타 변이는 기존의 바이러스보다 치명률이 좀 더 낮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바이러스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위중증화를 일으키는 것이 다소나마 떨어지게 됩니다. 계속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델타 변이도 위중증률만 놓고 본다고 하면은
기존의 바이러스보다 약간 낮은 게 아닌가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와 같은 논쟁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미 이제 불붙고 있는데 일부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일부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 또 일부는 아니다. 다소 감소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이미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활치료센터에서 병원으로 이송되는 위중증이 생겨서 이송되는 경우는 델타 변이라고 보기보다는 지금의 유행 상황이 너무 나빠져서 확진자가 너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비례적으로 위중증자가 많이 나온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는 거는 델타 변이라고 확정지어 말할 수는 없다. 이 모집단이 많기 때문에 그 감염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위중증 환자의 비율도 높아지는 것일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감염자가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20대에서 50대 연령대에 해당되는 기저질환을 가지신 분들 중에서도 감염된 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런 분들이 처음에는 무증상으로 생활치료센터에 들어갔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상태가 급격하게 안 좋아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테고요. 그렇기 때문에 델타 변이가 현재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는 것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라고 보는 것은 좀 무리로 보입니다. 네. 이런저런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백신 접종이 되겠습니다. 백신 접종 현황을 한번 살펴주실까요? 네, 백신 접종은 지금 꾸준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전 국민 대비 40%가 백신 접종을 한 번 이상 완료를 했고요. 그리고 그중에서 15% 정도는 2번 이상 백신 접종을 완료를 한 상황입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18세부터 49세까지 백신 접종 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8월과 그리고 9월까지 백신 접종률이 더욱더 늘어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제가 하나 좀 덧붙이려고 하는데요. 오늘 상당히 우리나라 유력 일간지가 우리나라의 백신 접종률이 OECD에서 꼴찌다 이러면서 이제 상당히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그러는데 저는 이런 보도 자체가 도움도 안 되지만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다른 나라들과 달리 우리나라에서 아주 중요한 백신 접종은 1차입니다. 1차. 2차보다도 우리나라는 1차 백신 접종이 훨씬 중요한 국가예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는 마스크를 잘 착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이러스를 통제하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무기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가 백신 접종이고 다른 하나가 마스크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1차 백신 접종만 하더라도 상당한 보호 효과가 있는데 마스크를 착용하면 보호 효과가 더 뛰어나다는 거죠. 아까 어떤 유력 언론이 우리나라에서 백신 접종 2차까지 해서 우리나라가 OECD 꼴찌라 그랬는데 그 얘기는 이렇게 꼴찌니까 우리가 위험할 수 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이 일간지에 물어보려고 하면 자, 그러면 우리는 백신 접종률이 높지 않은데 그러면은 왜 다른 나라들보다 방역 상황이 좋냐? 이걸 제가 물어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백신 접종이 OECD에서 꼴찌할 정도로 접종이 좋지 않은데 그러면은 방역 상황은 왜 다른 나라들보다 더 좋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나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보다 우리나라 방역 상황이 왜 좋냐는 거죠.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 국민이 마스크에 대한 거부감이 없고 정부가 거리두기 지침이나 이런 거를 얘기를 하면 잘 지키는 국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어떤 나라들보다 백신 접종 1차가 중요하고 그 1차의 부족분을 마스크로 다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기억하셔야 될 것은 백신 접종에 충실히 임하시는 것. 또 방역 당국이 계속 권고드리는 것처럼 마스크를 잘 착용하는 것. 이 두 개를 계속 잘 지켜주시면 우리나라는 훨씬 다른 나라들보다 좋은 상황을 계속 유지할 거다. 이 말씀드립니다. 네. 만 18세에서 49세 이제 오늘 8시부터 예약이 가능합니다. 10부제로 사전 예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9일이니까 이제 생년월일이 9로 끝나는 분들이 이제 예약을 할 수가 있고요. 대리 예약이 불가하고 그리고 여러 기기를 이용해서 이제 동시 접속해서 빠르게 예약하시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이제 동시 접속이 불가하다는 것도 알려드리고요. 좀 자세히 잘 살펴보시고 예약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더나 백신을 접종한 뒤에 혈전증 증상을 보이는 그래서 수술을 한 20대가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당국은 백신과의 인과성을 조사 중인데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는 아마 이게 혈전증이지 않겠나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는 거의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인과관계가 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제주도에 있는
제주도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20대가 모더나 백신을 접종을 하고 나서 이제 그런 어떤 혈전증 증상을 보여서 병원에서 처치를 받았는데 이제 사망을 하시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그러는데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한때 잘 기억하시다시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서 혈전증 부작용이 이제 EMA를 중심으로 먼저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얀센 백신이 미 FDA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죠. 혈전증이 생긴다고 하는 것을. 그런데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하나는 비율이 워낙 낮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혈전증이 있었던 분이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두 분이 계셨습니다. 한 분은 처치를 잘 받으셔서 완전히 회복되시고 퇴원하셨고 다른 한 분은 안타깝게도 이제 사망하는 사례가 나왔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거의 백신 접종이 2,100만 명 가까이 되는데 명확히 혈전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두 분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는데 미국에서도 사실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에서 비율이 매우 낮기는 하지만은 혈전증 사례가 확인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 같은 경우에는 명백히 혈전증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가 됐지만 아스트라나 얀센보다도 혈전증 비율이 더 낮은 화이자나 모더나는 혈전증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실제로 혈전증이 생긴다는 것을. 지금 이 사례가 나오기 전 이 방송에서 제가 저번 주에 화이자나 모더나에도 사실 혈전증이 생길 수 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긴 했습니다. 이 사례가 이제 언론에 공개가 되었으니까 이 공개가 되기 전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안타깝게도 거의 2,100만 명 정도 접종이 된, 그러니까 백신 종류에 상관없이 접종이 된 분들 중에 이제 모더나로 접종하신 분들 중에서 한 분이 사망하시는 케이스가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생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생각해 보시면 화이자나 모더나는 심근염 있죠. 아스트라제네카 얀센은 이제 혈전증 있죠. 여기에다가 더해져서 화이자는 모더나는 다시 이제 혈전증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옛날로 되돌아가 보면은 어떤 특정 백신에 있어서 어떤 문제를 제기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의 시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어처구니가 없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맞춰서 접종을 하다가 보면은 썰 백신이 전혀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근데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첫째, 비율이 너무 낮다는 거예요. 수천만 명이 접종했을 때 또는 수백만 명이 접종했을 때 한 명 날까 말까 한다는 거. 두 번째는 누가 그런 증상을 드러낼지 이런 걸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역 당국은 좀 더 면밀하게 어떤 상황이 생기면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백신 접종하신 분들이 그런 증상이 조금이라도 나타나면 굉장히 빨리 조치를 할 경우에는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점. 그런 점에서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이 상황을 침소봉대하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율이 너무 낮고 누구에게 생길지 모른다고 하는 점에서 백신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다고 하는 점, 또 지금과 같은 확진 상황에서는 백신 이외에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하는 점에서 이런 것들이 과장되고 왜곡되기보다는 오히려 차분한 마음으로 백신 접종에 더욱 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